태극신금 2를 시작하겠습니다. 분배에서 시작해서 분배로 돌아오죠. 분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죠. 위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분배는 조직 내 생산물을 나누는 형식으로 생산물의 소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인간들을 구성협소로 하는 조직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생산을 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분배를 하겠죠.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죠. 어떠한 질서 속에서 분배가 되느냐, 뭐 그런 부분이겠죠. 생산물의 양과 종류는 순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그 속에서 조직체 내에서 생산에 참여한 인간은 생산물을 직접 나누든 화폐 같은 가치 담지자를 나누든 조직체가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 조직적인 생산에 참여하는 이들은 일정 부분을 할당받게 되죠. 이러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분배받지 못하면 생산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개인적으로 생산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간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 작업도구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생산하여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017년 삼성전자 감사 보고서를 사업 보고서겠죠. 사업 보고서를 간단히 분석함으로써 사례를 살펴보겠는데, 정부나 국가를 분석할 때도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정부도 어떤가요? 생산에 참여하죠. 원래부터 그래요. 생산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등장한 게 정부겠죠. 분석의 편을 위해 가치와 가격은 같다고 가정합니다. 2016년 말 자산 가치는 삼성전자의 자산 가치죠. 262조 가까이 되죠. 100만원, 1000만원,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262조죠. 부채는 69조 원 정도 되죠. 자본은 192조 원입니다. 2016년 말 그렇다는 거죠. 많이 바뀌었겠죠. 부채 역시 생산물을 생산하여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니 자산의 가치를 작업도구의 가치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자본과 자산, 부채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부채와 자본은 뭔가요? 자산에 대한 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자산은. 재무제표 자산은 뭘까요? 자본이 되겠죠. 재무제표에서도 자본이 나오는데, 그리고 자본은 여러 뜻으로 쓰이죠. 좀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자산이 있고, 자산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소득을 얻기 위해서 동원되는 수단들이죠. 그러한 것은 이제 자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와 자본이 있는데, 그 수단에 대한 지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본이나 부채는. 여기서도 자본이 나오는데, 용어를 통일하자면 순자산이 되겠죠. 순자산. 부채. 이건 이제 자산이죠. 자산은 자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자본이 여러 뜻으로 쓰여서 여기저기서 그래요.
전 시대의 기업과 같은 형태의 자본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그렇죠. 기껏해야 한 몇백 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국에서는 뭐 100년도 채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10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용어상의 혼란이 있는 거예요. 뭐 언젠가는 뭐 정리가 되겠죠. 그래요. 부채 역시 생산물을 생산하여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산의 가치를 작업 도구의 가치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2016만 그래요. 2016년 한 해 동안 판매한 가치액은 133조 가까이 되죠. 여기서 매출 원가의 가치는 97조 원 정도 되죠. 그래요. 여기서 1년간 생산된 가치가 자산 가치 50%만 알 수 있고 매출액의 73%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을 했다 해서 그것을 다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업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매출을 그래요. 뭐 원료도 필요하고 작업 도구도 필요하고 작업 수단에 투입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하면서 또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몫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 작업도구 자체의 가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작업도구의 총 가치는 불과 2년간 총 생산물의 가치일 뿐인 것입니다. 부채를 포함한 작업도구의 가치 한 262조죠. 근데 1년간 매출액이 133조죠. 매출액의 2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16년 당시를 분석해 보면 자산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업의 자산은 어마어마해서 그걸 다 정리하면 그리고 뭐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국가의 자산을 몽땅 팔아버리면 국가 구성원들이 다 팔아버리고 국가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주면 국가 구성원들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놀면서 일도 안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만큼 그렇지가 않다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기업 조직체 자산이 엄청나게 보이지만 그것은 이제 조직체로 존재하면서 생산 활동을 할 때 혹은 소득을 기여한 활동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자체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큰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려는 거죠. 여기서 작업도구 자체의 가치가 얼마나 그랬지 했죠. 또한 매출액의 73%는 재생산을 위한 준비 자금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요. 23조 원을 공제하면 영업이익 가치는 그래요. 13조 원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확인을 안 해봤죠. 이제 정확하게 적었는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즉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90%의 가치를 매해 지불하고 있음을 알습니다. 하여간 7%의 이윤이 존재하기에 삼성전자는 매출액 2년분의 작업수단 가치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윤율 7% 어떻게 구했나요? 영업이익 나누기 자본 곱하기 100%. 영업이익 13조 원에다가 자본 192조를 했죠. 192조를 나눴죠. 이게 맞냐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윤율을 직관하긴 했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애들이 많겠죠.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92조의 자본이 일정 기간에 모두 투입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어떤 거예요? 일정 기간 그래요. 발생한 거죠. 그럼 나누는 것도 뭐가 되나요? 일정 기간 투입된 자본이 사용돼야 되겠죠. 일정 기간 투입된 자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구하냐, 기술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보면 비용이 나오죠. 그 비용은 뭔가요? 일정 기간 투입된 자본이 되겠죠. 그렇게 구해야 되겠죠. 다시 구해봐야 되겠죠. 주석. 이윤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투입되는 자본과 그래요. 일정 기간 발생하는 이윤을 정확히 구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요. 은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윤율을 직관하긴 했지만 그때 정확성이 좀 떨어졌죠. 그 당시에는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렇죠. 전체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겠죠. 일정 기간 투입되는 자본은 일정 기간 비용으로 나타난다. 이유는 일정 기간 판매액에서 일정 기간 비용을 공제하면 된다. 그러면 대략 2017년 삼성전자 이윤율을 위해서 언급한 정보를 통해 약식으로 구하면 약 11.34% 정도 된다. 그렇겠죠.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다음 동영상을 보면 된다. 경제도면과 참된 손익계산서로 살펴본 기업의 소득. 그 뒤로 좀 생각을 했겠죠.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요.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부의 실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국가 역시 기업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2, 3년 경제가 어려우면 국민들이 삶이 힘들어지고 국가 경제에 위기가 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잘 안 풀려요. 살펴보았듯이 기업이 불안한 것은 모여있고 생산적일 때 활동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전체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겠죠. 삼성전자의 2016년 인건비를 보면 급여의 가치가 얼마인가요? 10조 가까이 되죠. 10조이고 퇴직급여의 가치가 8천억 정도 되죠. 근데 합계 10조 9천억, 한 11조 가까이 되죠. 또한 복리후생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직장체육비, 직장연회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고용보험료, 경조사비 등이 복리후생비에 속하는데 이러한 가치 역시 삼성전자의 경우 1조 4천억 정도 되죠. 그래요. 구성원들을 위해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니 구성원들에게서는 가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합쳐 총 12조 4천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써놨죠. 만일 삼성전자가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분배만 한다면 자산에서 부채는 빼야 되겠죠. 부채를 제한 자본의 이 수치를 나누면 11년을 소비하면 삼성전자에 남는 가치는 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이 109 얼마인가요? 부채를 뺀 자본은 한 192조. 그래요. 계산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192조인데 12조씩 써버리면 그렇게 오래 못 버틴다는 거예요. 11년보다 좀 더 긴 것처럼 보이죠. 이처럼 불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체를 생산시켜 끊임없이 생산하여 조직체의 가치를 창출하여 조직체 및 조직체의 구성원들이 각각 개체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업체가 잘 되면 어떤가요? 수십 년간 혹은 막 길게 100년간
또 수백 년 갈 수도 있겠죠. 운이 좋으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게 되지만 해체하면 별 볼 일 없다. 그 불안한 것은 수십 년을 버티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 정도 되니 생산 없이도 11년을 버틸 수 있는 계산이 나오지. 웬만한 국가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3년을 버틸 수 있는 국가도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10년은 고사하고 3년도 버티기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3년간 계속 안 좋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요. 생각보다 기업이 굉장히 취약해요.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오래 그렇게 장기간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어떤가요? 한 1,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잘못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면 많잖아요. 한진형운도 떠오르고 또 최근에도 그건 과거나 현재나 늘 확인할 수 있죠. 최근 그 태형건설도 그렇잖아요. 태형건설 SBS 대주주로 알려져 있죠.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죠. 근데 건설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한 1, 2년 어려웠잖아요. 쉽게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업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본래 기업은 근로자와 기업 소유자들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반기업적인 정책이나 법을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과 연관된 법을 만들 때는 깊은 숙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생산 분야가 존재하는 조직체는 생산을 중단할 리는 없으므로 이러한 위험은 현실적 위험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업을 해체하는 경우는 없겠죠. 현 시대에서는. 과거에는 있었을 수 있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민간 기업을 적대시하면서 봤으니까. 적대시했으니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안 좋은 거예요. 위험한 거죠. 현실적 위험은 생산물의 가치가 영업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되려 11%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현 시대에서는 이제 민간 기업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삶의 터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해체시키고 그런 일은 잘 없겠죠. 그런 이제 미치광이들은 이제 잘 없겠지만 그런 위험보다는 이제 손실이 날 위험이죠. 11%씩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 14조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10년 뒤면 조직체의 가치는 마찬가지로 영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취약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하는 사실은 영업이익으로 나타나는 기업과 같은 조직체의 가치와 구성원들에게 지출한 가치입니다. 영업 이익의 가치는 13조 가까이 되죠. 13조 6천억이고 구성원들에게 지출한 가치는 12조 4천억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산 규모나 매출액을 생각하며 구성원들에게 제출하는 가치는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의 가치는 생산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고정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매출이 100조가 넘는데 구성원들에게 지출하는 가치는 12조밖에 안 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밖에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비용은 원료를 구매하건 작업 도구에 투입하건 다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는 몫은 25조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12조면 엄청나게 많이 지불하는 거죠. 기업은 또 새로운 투자도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보관할 수도 있잖아요. 만일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적게 지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생산을
위에 지불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의 가치는 그렇죠. 만일 계산의 편을 위해 조직체의 가치를 14조 원, 구성원들에게 지출하는 가치를 14조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조직체의 가치 및 다른 조건들이 변동이 없을 경우 구성원들에게 지출되는 하는 가치가 7조 원 증가하면 조직체의 가치는 7조 원 감소하여 7조 원이 되고 구성원들에게 지출하는 가치가 7조 원 감소하면 조직체의 가치는 7조 원 증가하여 21조 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조직체의 기술적 구성에 따른 인원수 및 임금 및 시장 가격 및 적정 임금이 기본적으로 결부되어 있어 구성 및 적정성을 따질 수는 없겠으나 수치상으로 것만 살펴보아도 조직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질 및 구성원들에게 지출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에 어떤 상태였다는 건가요? 대충 16년이나 17년에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한 73%는 나눌 수 있는 몫이 아닌 거죠. 배고프다 해서 농민이 땅을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지출되는 비용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한 25조 원인데 나눌 수 있는 몫은 그냥 만일을 대비하지 않겠다, 새로운 투자도 하지 않겠다 하고 했을 때도 25조 원인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근로자에게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그래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및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품이지만 욕망충족 수단을 주로 생산하니 이번에는 신선식품과 음료를 제조하는 조직체이자 기업인 풀몬을 상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16년 12월 풀몬 사업보고서를 간단히 분석함으로써 진행되는데 삼성전자보다는 국가를 분석할 때 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죠. 근데 국가는 이렇게 좋은 기업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풀몬도 물론 좋은 기업이죠. 2016년 말 자산 가치는 1조 원인데 1조 정도 되면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거의 대기업에 속하죠. 부채는 6,900억 정도 되죠. 7천억 가까이 되죠. 7천억이고 자본은 3,600억입니다. 그렇죠. 부채 역시 생산물을 생산하여 유인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니 자산의 가치를 작업도구 가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채의 항목 중 금융권에 대출받은 차입금의 항목도 있는데 단기 차입금이 그래요. 600억이고 장기 차입금이 한 300억 가까이 되죠. 즉 한 900억 원 정도가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가치입니다. 그렇죠. 2016년 한 해 동안 판매한 가치액은 2조 원 가까이 되죠. 2조인데 여기서 매출 원가의 가치는 15조 가까이 되죠. 여기서 1년간 생산된 가치가 자산 가치의 191%임을 알 수 있고 삼성전자는 자산 가치보다 매출액이 작았는데 풀몬은 훨씬 더 큼을 알 수 있죠. 매출액의 73%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작업도구 자체의 가치가 삼성전자보다 더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비교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다 보잘것없겠죠. 워낙 규모가 크고 그래요. 수익도 잘 내는 회사니까. 또한 매출액의 73%는 재생산을 위한 준비 자금임을 알 수 있는데 매출 원가는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연구 개발비를 공제하면 영업이익 가치는 그래요. 한 3,700억 가까이 됩니다. 응? 하여튼 뭐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요. 수익이 많은 거예요. 3,700억이면 3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00만, 10억, 10억, 100억 3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요. 나중에 다시 계산해 보기라고. 즉 풀무원의 경우 영업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81%의 가치를 매해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뭐 원료나 작업 도구를 구매하면 다른 기업들이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 다른 기업이나 다른 기업 구성원들에게 득을 주는 거죠. 하여간 뭐 하여간 10% 이윤이 존재하기에 아까처럼 새로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22% 되죠. 그래요. 음, 이것이 매출의 1년분의 52% 정도 가치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의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역시 기업의 확장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오히려 풀무늬 삼성전자보다는 국채를 발행하는 국가의 일반적 구조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부는 어떤가요? 정부나 국가는 빚이 있죠. 2, 3년 경제가 어려우면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며 결국 이러한 이유로 국가 경제 위기가 발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 위기가 오는 나라들은 많이 관찰할 수 있죠. 몇 년 어려우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지간한 국가들은. 미국 빼고는 그렇겠죠.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풀무원의 경우 2016년 인건비를 보면 급여 220억 가까이 되죠. 판매비에 포함된 급여 다 하면 뭐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3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한 복리후생비라는 명목 항목이 있는데 직장 체육비, 직장 연회비, 우리 사조조합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 이런 게 있죠. 다 더하면 한 320억 가까이 된다. 100만, 1000만, 10억 그렇죠. 만일 풀무원이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분배만 한다면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자본의 수출을 나누게 되면 11년을 소비하면 풀무원의 가치는 영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불안한 것은 그 자체로 없는 것이 아니라 조직체에서 생산시켜 끊임없이 생산을 위해 조직체의 가치를 창출하여 조직체 및 조직체의 구성원들이 각각 개체를 유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미를 지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 거죠. 살펴보았죠. 기업의 부는 기업이 활동할 때 의미가 있지 그 자체를 공중분해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몇 년 못 버틴다. 국가의 부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남은 시간은 태열 금화종지를 보겠습니다. 전원회광 전에 말했듯이 회광이라는 것은 돌리며 살피는 일은 덕스의 작용을 거치고 어리의 작용을 일으키는 일은 그렇죠. 내지점 초기 그래요. 처음에 익힐 때 기본적인 기틀을 따릅니다. 근데 다른 게 있냐는 거예요. 다른 수련법이 있냐는 거예요. 따로 없다. 처음에 익히는 기틀이자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기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넉스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면서 어떤가는 신의 뜻을 찾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어떤가는 신을 찾는 것이겠죠. 종의 이 제네 이러한 것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느냐. 밖을 모시며 안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돌리며 살피면서 어떤가는 밖은 그 비유적 표현이죠. 어떤가는 신을 모시라는 거죠. 어떤가는 신을 모시려 하고 어떤가는 신의 뜻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보이득주 곧 보는 또 재상이라는 뜻이 있죠. 신하가 주군을 얻는 것과 같다. 그래요. 넉스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면서 어떤가는 신과 접촉하면서 어떤가는 신의 뜻을 얻고 또 어떤 하는 신의 뜻을 따르는 데 힘써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차위 중하사 수하 이관 이는 그래요. 중급이나 하급에 속한
수련하는 이들이 두 관문을 수련함으로써 이 투상일 관자야 위에 있는 하나의 관문을 뚫기 위함이다. 그래요. 너스 작용을 거치고 어뢰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의 관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가는 신을 모시면 어떤가는 신의 뜻이 나타나겠죠. 어떤가는 신의 뜻이 나타나야 되겠죠. 절로. 그러한 두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관문을 뚫어야 되겠죠. 인간의 마음에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돌아가자면 어떤가는 막혀있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뚫어야 되잖아요. 위에 있는 하나의 관문을 뚫기 위함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금두로 전명. 이제 나아갈 길이 점점 뚜렷해졌고 기괄 점수 뚜렷해졌으니 이제 깃틀이 묶이고 자유자재로 넉스 작용을 그치고 어뢰 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떤가는 신의 뜻이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점수 이제 숙련이 됐다 이 말이죠. 이제 완전히 익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완전히 익히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경지나 현상을 언급하겠다 이 말이겠죠. 삼뜻을 보겠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넉스 작용을 거치고 어뢰 작용을 일으키는 일은 곧 처음 익힐 때의 기본적인 기틀이 된다. 처음 익힐 때의 기본적인 기틀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 외에는 없다. 이것 외에는 없다. 그렇죠. 넉스 작용을 거치고 어뢰 작용을 자꾸 일으키다 보면 어떤가요? 어떤가는 신의 뜻도 나타나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도 나타나게 되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돌아가게 되고 어떤가는 신이 강림하게 되고 다 그런 거겠죠. 처음부터 이 하나라는 거예요. 수련법은 얼마나 이제 장기간 꾸준히 하냐 이 말이겠죠. 집중적으로. 나머지 것들은 이를 통해 이르는 경지를 따릅니다. 하여간 넉스 작용을 거치고 어뢰 작용을 일으키다 보면 결국 어떤가는 신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예전에 언급했지만 고통과 쾌락은 피할 수 없으니 그래요. 고통과 쾌락을 쾌락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참된 뜻에 따라 하루하루 매년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것을 절로 스스로 얻어야 되겠죠. 이는 곧 신하가 주군을 얻는 일과 같다. 어떠한 신을 처음에는 모시는 일이 전념해라. 넉스 작용을 거치고 어뢰 작용을 일으키면서 이는 어떤가는 신과 통하여 진리와 진실을 얻고자 하는 중급이나 하급에 속하는 이들이 반드시 아래 두 관문을 수행하여 위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통과해야 함을 가리킨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고급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이제 나아갈 길이 또렷해졌으니 깃틀이 확실히 잡히고 완전히 숙련되었을 때 나타나는 관문과 경지에 대해 언급하겠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